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2%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모두 이제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종 지표가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동시호가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50억, 기관 투자자 2570억 정도에서 양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13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80억 정도 코스닥에서 빠져나갔고요. 해외 증시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 나스닥 최근에는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하고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 부분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반등을 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이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35,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그렇고 상해종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은 이 회복을 못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증시들은 3분의 2 정도까지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힘을 받았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 지표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선진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정하는 지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 최근 고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조금은 약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바닥 라인을 좀 다졌고요.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증시가 반등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도 2500선 돌파를 했고요. 결국에는 121선까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다시 정배열이 되기 시작했고 5일선이 지금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겪기 시작한 지 지금 한 몇 달째인가요? 8월 달부터 해가지고는 사실 코스피가 별다른 상승 없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요. 10월, 11월 해가지고 조금 반등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는 끝이 난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이 하락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바닥 라인을 여러 번 다질수록 이제는 단단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제는 크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변수들이 하나씩 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완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은 아까 봤고요. 지금 쌍바닥 찍고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2,500억 매수하면서 어제 매도했던 거 대부분 메워주었고, 추가로 더 매수했죠 오히려. 그래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기관 투자자 매수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단기성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25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790억 정도 매수하면서 연이어서 이제 2000억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일 정도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매수를 해주긴 했는데 일단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좀 들어온 이 매수세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 또 매도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12월 달에 시장이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한 달 정도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코스닥 지표도 V자로 좀 올라가 주었고요. 오늘 1% 가까이 올라가 주면서 그래도 공매도 금지 이후에 찍었던 그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반등세는 약하긴 한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이 반등세가 너무 컸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 코스닥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는 계속 코스닥 지표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처럼 오늘도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매수세가 내일도 이어지는지 다음 주도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환율이고요. 환율은 6원 정도 상승해서 1298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락세를 이제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급락 이후에 서서히 떨어지던 그런 환율이 오늘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 지점을 찍고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중반대로 올라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만한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환율이 1300원 초반이라든지 그 아래로 떨어져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사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중간중간 턱을 형성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네, 뭐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세 자체는 확실히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미국 증시는 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0.5% 아래로 그죠? 0.2%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지금은 뭐 딱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2월 달에 연말로 갈수록 이제 산타랠리가 올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는 좀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고요. 23년에는 워낙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요. 22년부터 해가지고는 전쟁도 많이 터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제 다 지나갔고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좀 이제 뭐 총선이라든지 뭐 대선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 올해보다는 좀 좋은 이 시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요. 국제유가는 좀 반등을 해서 79달러까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사실 다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까지 좀 반등을 한다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금리는 4.28%입니다. 4.2%대까지 지금 채권금리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확실히 이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더라도 헤드앤숄더 이후에 네, 결국에는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움직임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기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상승이 완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좋은 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국채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점점 이제 위험 자산으로의 그런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3점 중반대까지 좀 떨어져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 0.5%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 이슈도 잘 넘어갔고 금리 인상 이슈도 넘어갔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뭐 12월 달에도 굳이 세계 증시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 지금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 고금리에 대해서 네, 무리한 투자를 한 그런 은행이라든지 뭐 기업이 이 큰 기업들이 망하면서 돈줄이 막히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한 1년 전부터 그런 신호들이 나오긴 했는데 세계 은행들 각 정부들이 잘 그런 도미노성의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잘 대응을 해준 덕분에
지금은 크게 시장에 요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언급되었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경계는 늦추지 않되 너무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시장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서 시장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30원 상승해서 4.8% 올라갔고요. 15,8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하락으로 출발해서 15,000원 아래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을 해서 마지막 동시호가 때는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고 앞서 증시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동시호가에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슈보다도 좀 이제 그런 특정 이 만기에 대해서 들어온 이 물량이기 때문에 일부분 지금 시간의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고요. 15,640원으로 시간의 거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살펴봐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슈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로 동시 호가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은 일부분 빠질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800원까지 회복을 해준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거래 말고 이제 일 거래는 330만 주까지. 그래서 오늘도 동시호가에 많은 거래가 있었지만 평소 이 시장에는 크게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500만 주까지 넘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전체 이 수급의 전체 거래량의 흐름이 굉장히 막혀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매수 수급이 적극적으로는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도 아마 하나씩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거래가 부족했고 그리고 특정 만기에 맞춰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뻐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양새는 좋습니다. 수렴 패턴을 만든 뒤에 양봉을 뽑으면서 올라가 주었는데요. 이대로 이제 내일까지 거래를 실으면서 쭉 뻗어 나가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기에 맞춰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좀 꺾으면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내일 어떻게 된다, 모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려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결국에는 하나씩 뚫고 나가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우리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점 매수를 계속 해왔다면 이번 다시 돌아왔을 때도 수익률은 비슷하겠지만 수익 금액은 더 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다릅니다. 이전과는 흐름이 많이 다르고요. 차트 그다음에 주가가 이 비슷한 이 횡보 구간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어도 결국에는 한 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기업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요. 증시에 대한 흐름이 우리의 생각보다 좀 많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하락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1,000원 정도까지 찍고 나서 또 한번 쭉 떨어져가지고 13,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일부분 반등에 성공하면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린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점이 요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을 다시 매수 기회로 삼았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분명히 2024년은 2023년보다는 확실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세계에 대한 그런 이 흐름과 좀 맞물리는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봉도 네, 이쁘게 이렇게 쌍바닥 다지면서 올라와 주었고요. 네,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12월 달도 좀 양봉 하나 띄우면서 올 연말은 좀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투자 수급이고요. 기관 투자자 28,000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81만 주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외국인 투자자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죠. 네, MSCI 리밸런싱 맞춰서 들어올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거래원을 살펴보시면 네, 뻔하죠. 네, 모건서울이 57만 주 들어오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간에 매수했던 신한증권은 매도로 바뀌었고요. 결국에는 모건서울이 오늘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그 물량을 신한증권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의 일부분 이렇게 돌아온 것이고요. 오늘 특이하게 골드만삭스는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물량은 확실히 오늘 특이하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아서 저렇게 와장창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특정 물량이기 때문에 내일 또 일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금융투자는 73,000주 매수하면서 뭐 전날 매도했지만 뭐 조금 매수했고요.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 계속 반복 중입니다.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비슷하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이틀 매수했던 거 또 한번 이렇게 매도하면서 요즘은 퐁당퐁당 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딱히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수급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 자체에 의미를 둘 만한 수급은 사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네, MSCI까지 바짝 매수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매수를 할지 그리고 남은 공매도를 어떻게 또 상환을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공매도를 상환하고 나면 다시 늘리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매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신규로 늘릴 수 있는 공매도가 없거든요. 공매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되었을 때 공매도의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요. 공매도 세력에게 유리한 제도보다는 이제 확실히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좀 유리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간다면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모건스탠리는 내년 6월 정도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0.5%씩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0.25%씩 베이비 스텝씩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몇 년간 계속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 증시도 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044만 주, 그죠? 어제보다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한 30만 주 정도 25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꾸준히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까지 11월 30일까지 아마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쭉쭉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12월 달 동안 또 이 남은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또 상환이 될지 그 보유 물량 대부분이 또 모건 스탠리, JP 모간 요런 이 투자자일 텐데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또 그 물량을 소화해 나갈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오늘 57만 주 매수를 하면서 아마 공매도 잔고가 오늘 날짜로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다시 모건 스탠리가 거래 창구에 또 나타날지 이렇게 매수했던 것을 현물로 매도를 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아직까지는 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특별하게 네, 대차 잔고는 없었을 것 같고요. 어제 상환이 좀 되었고 뭐 5만 주 정도 줄어서 2,640만 주로 어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공매도 잔고도 어제 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어제도 줄었고 오늘도 줄어가지고 네,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적 물량은 어제 43,000주 매수, 오늘은 80만 주에서 81만 주까지 집계가 되었고요. 어제 오늘 합쳐서 85만 주 플러스 되어가지고 13.28% 외국인 보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4% 수준에서 13.28%까지 네, 이 지분이 올라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는 그 과정 속에 이때는 공매도가 상환이 되고 이때는 공매도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없죠. 이제는 계속 상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을 시키거나 버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환을 시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죠. 신한울 3, 4호기 주설비공사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되었죠.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설비공사는 3파전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그다음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11월달, 10월달 말 해가지고 좀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회계 위반에 대한 소식이 뜨면서 좀 이제 이런 이 입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신한울 3, 4호기에 2조 9천억 정도의 또 주기기 제작에 대한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신한울 주설비까지 하면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공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기업이 될 텐데요. 그래서 좀 분산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다 깨버리고 네, 결국에는 기술 점수를 제일 높게 받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를 하게 됩니다. 자, 주설비공사는 주요 설비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계측, 그러니까 뭐 주요 이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 뭐 보조기기 다 제외하고 이 외관, 그다음에 이 땅 공사 이런 것들을 다 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규모가 3조 1천억이고요. 네. 그 3조 1천억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럼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현대건설이 55% 차지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ENC가 10% 정도죠. 네,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35%라고 한다면 3조 1천억에 35%면 거의 1조 2천억 정도입니다. 1조 1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공사를 맡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8조 6천억 가까이의 수주를 기대했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 낙찰자 선정이 되면서 지금 벌써 한 8조 가까이의 수주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올해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SMR 공급까지 계약을 했다면 확실히 이제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아이다호주 프로젝트가 좀 이제 무산이 되면서 그 SMR에 대한 기자재는 올해 발주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선으로 먼저 이제 발주되었던 기자재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생산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가 지금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유력해 보이고요.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도 결국에는 SMR 시장에 대한 부흥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연말에 분위기 좋게 지금 11월 마무리를 했고요. 12월 달에는 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 폴란드 원전 진행 사항, 체코 원전에 대한
이제 최종 입찰에 대한 뭐 중간 이 결과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 또 추가 건설 소식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하나씩 나와주면 우리가 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천천히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EU 의회에서 넷제로법 원자력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럽에서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아직 뭐 이사회 의결이 남긴 했지만 그 의회 원안에 대해서 확정이 될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탈원전에 대한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치열했는데 친원전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탈원전에 대한 이 기류를 고집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독일을 제외한 뭐 나머지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네, 원자력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계 원전 동향이고요. 프랑스도 이제 자국의 6개 SMR 기업에 지원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상반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들이 벌써 일찌감치 대형 원전을 넘어서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에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초소형 모듈 원전을 도입하기 위한 자금 지원까지 하고 있고요. 초소형 모듈 원전은 용량 자체가 5메가와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을 따지고 있는데 지금 5메가와트급이면 여기서 몇 배죠? 240배인가요? 280배네요. 그래서 초소형 모듈 원전 280개가 있어야 저걸 한 개가 가능하긴 한데 역으로 계산하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작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차량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들은 초소형 원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이 원전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이제 R&D라도 좀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 뭐 건설을 더 할지 말지는 조금 더 보고 결정을 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우리 네, 또 경주 쪽에 지진이 났죠. 4.0 정도 지진이 났는데요. 요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경주 지진은 4.0, 그다음에 이 도쿄 쪽에 옆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9.0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에서 9.0 에너지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 숫자 1이 올라갈 때마다 10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배씩. 그래서 곱하기로 가고요. 5단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의 5승, 그죠? 10만 배 정도 에너지가 높게 네,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져서 이렇게 사고가 터진 게 아니고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일이 오면서 거기에 이 전기 쪽이 끊기면서 그죠? 냉각수 공급을 못해서 원자로가 뜨거워져서 수소 폭발을 하게 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는 아주 강하게 건설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콘크리트 벽 두께가 1m 이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물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동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동해안 쪽에 화강암 지대, 상당히 이제 딱딱한 지반에 또 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비 전력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까지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한 그런 전력 차단을 아예 그냥 없앴다, 그죠?
아예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하게 준비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9.0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전은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기가 끊겨서 뭐 원자로 폭발이 일어날 위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9.0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내진 설계되지 않은 이 건물들이 모두 다 무너질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방송을 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진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이 터질 걱정보다는 지진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주요 시설들이 무너질 걱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네, 그런 안전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내진 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원자력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데 그거는 좀 상당히 정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다각화시켜서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30일 UAE에서 이제 기후 이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이루어지고요. 어, 12월 12일까지였나요? 네, 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세계에 대한 에너지 추세가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CFE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나올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를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증권은 하나솔루션, 두산퓨얼셀, CS윈드, OCI, 그리고 유니슨 등을 원자력주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한전KPS, BHI 이렇게 추천주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풍력, 태양광, 수소,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대표적인 기업들을 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찝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탈원전 정책을 해서 원전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친원전이라고 해서 태양광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태양광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해상풍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조금 더 이 합리적인 에너지원이 있다면 그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이고 네, 비용에 맞춰서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원천을 없애는 게 아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수원 자체에서도 네, 뭐 국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이제는 SMR에 대한 사업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기업들이라든지 뭐 프랑스, 영국 이쪽 기업들과 이제 계속 차세대 SMR에 대한 기술 교류를 하는 것 같고요. 네,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또 캐나다 기업들과 컨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력 얘기 말고도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도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라도 쪽에 많은 사업권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인천 쪽으로 네, 큰 사업권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1.6기가와트 규모의 사업을 이제 오스테드에서 확보를 하게 되고요. 오스테드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해상풍력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스테드와 협력을 해서 베트남에서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네, 그 협약을 했었고요. MOU 체결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멘스 가멘사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스테드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 이제 뭐 SK 에코플랜트라든지 그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 사업이 계속 커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실한 미국의 그런 공급망 때문에 지금 오스테드가 우리나라의 이 제조 기술에 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여기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하고 있고 타워는 CS 윈드, 하부 구조물을 SK 오션 플랜트, 두산 에너빌리티, 해저 케이블은 LS 전선,
최근에 이제 LS 전선 이 종목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관련, ESS 관련 효성중공업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힘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큰 프로젝트들이 추진이 되면 결국에는 제 가치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해상풍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크죠. 네, 크게 있기 때문에 나셀 조립이라든지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뭐 대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제가 따로 기사는 들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번에 아쉽게도 엑스포에서 사우디에 밀려서 부산은 탈락을 했죠.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엑스포를 따냈고요. 2030년, 2034년은 월드컵을 따냈죠. 사우디가.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본다면 사우디는 이제는 2029년까지는 네옴시티를 어느 정도 완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끝났고 24년부터 해서 29년까지 해가지고 한 5, 6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 사이에 그런 큰 프로젝트를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 건설사들, 수많은 플랜트 기업들, 그런 이 기업들이, 국가들이 대규모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곧 거기에 대한 많은 발주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해상 풍력은 아니더라도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어떻게 뭐 허가를 해줄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대규모 건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LNG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끼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단조 공장 건설도 이제 크게 수주해서 하나 2024년까지 완공 예정인데 그 이후에 뭐 추가로 또 수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AE도 네 이제 중동 쪽 그 패권을 또 사우디 네움시티에 뺏기기 싫겠죠. 두바이가 상당히 이제 상징적이었는데 그래서 두바이 확장 공사를 하던 뭐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질 텐데 그 국제 유가가 높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 최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동 쪽에서의 그런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이런 페이스라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이 시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좀 이 종목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